주제는 강사라면 꼭 알아야 할 강의 구성의 3가지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교수 설계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강사님들은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이수하셨거나, 사내에서 교육 훈련을 많이 받으셨거나, 필드에서도 강의 구성을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우리가 간과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원칙이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제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 다루지 않는 좀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민영기라고 합니다. 제가 대부분 강사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일반 유튜브 라이브나 인스타 라이브하고 좀 다르게 감성이, 사실 이제 유튜브 라이브는 라이브 감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줌 감성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는데, 이건 그냥 중감성, 우리 교육 감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젠탈 콘텐츠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및 이제 강사 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기업 교육 에이전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기업 강연 모든 것 레디의 총괄을 맡고 있고, 자기개발 북인사이트 브랜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고, 또 책을 쓰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더불어서 실제로 강사님들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제가 이 장표를 띄우고 인사를 드리면 이게 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저 아닙니다. 예뻐서 따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영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자, 오늘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필드에서 듣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면에서 혹은 이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목적주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라이브의 특성이고 온라인이기도 하지만 좀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미가 크게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너 원래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재미는 없어도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기업 교육을 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재밌을 것이다. 혹은 아시는 분들이라도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조금 저희가 깔아놓는 겁니다. 크게 재미없어도 재미에,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빅재미에 의존하지 마시고 깨달음, 아하 인사이트에 좀 집중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3가지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3가지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플롤로그를 먼저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경비행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7월에 호주에서 실제로 발생된 일입니다. 퀸즐랜드의 카블차 에어필드라고 비규제 공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관제탑이 없는 그런 이제 경비행기가 드나드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비행기 2대가 있어요. 쉽게 자비루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파운이라고 하죠. 이 2 비행기가 각각의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차 활주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파운이와 이 방향으로 진입을 했던 이제 자비루가 이 교차점에서 결국은 충돌을 했습니다. 자비루는 파운이가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제 좌측으로 선회를 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사고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두 경 비행기가 했었던 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조 수단이었던 see and avoid, 쉽게 말하면 이제 보고 스스로가 위기 상황을 좀 탈출해 모면해 라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의 시야에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비쳐서 뭐 반사가 일어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뭐 이런다라는 거고, 또 이제 속도의 차이나 거리의 착각이 좀 있어서 식별하는 것 자체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 교신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에서 2명이 이제 숨졌는데, 2가지의 원칙이 무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 활주로 동시 사용을 하면 안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전 교신을 의무화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보조 수단이었던 see and avoid를 이제 원칙으로 사용을 했었었죠.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해왔고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사고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의 현장으로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 갈등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강사님들. 보통 뭐 소통 강의해 주세요, 갈등 강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절차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처음에 뭘 합니까? 뭐 이제 전화 상담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얼마인가요? 뭐 이제 금액을 물어보거나 돈이 중하지만 뭐 날짜가 언젠가요?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교수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는 뭐 니즈를 분석하거나 학습자를 분석하거나 상황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강의를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강사님들과 많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 강사님들을 현장에 모셔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MBTI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를 좀 볼게요. 인간의 차이를 좀 볼게요. 혹은 교류 분석 진단을 해가지고 인간의 그 자아의 5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라는 메시지로 갈등을 풀어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뭐 감정 카드가 있는데요. 뭐 감정 카드나 뭐 상황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뭐 토의를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고 피드백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런 도구들이 안 좋다,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아니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도구이자 이제 수단이에요. 근데 이 수단을 메인으로 쓰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 강의 할까요? 라고 했더니 소통을 제가 그럼 MBTI로 풀까요? 뭐 TA로 풀까요? 카드로 풀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제가 MBTI로 풀까요? 교류 분석으로 풀까요? 카드로 풀까요? 그러니까 같은 수단으로 주 메시지를 잡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수단을 많이 쓰죠. 뭐 진단도 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많이 합니다. 액티비티가 어느 주제에 갖다 붙어도 괜찮은 액티비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므로 그 액티비티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그 수단을 목적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흔들게 되니까 목적이 바뀌는데도 수단이 자꾸 목적을 통제하려 들어서 그냥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교육은 여기에 적합한 프로세스가 아니었지 않나? 라는 의문을 자꾸 남기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진단을 통해서 차이를 알아보고 그것을 갈등의 메시지로 적용하고 솔루션을 주겠습니다라는 말은 지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파고들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차이인 건데, 마치 그 차이가 갈등이나 소통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아마 이해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드리비텀이라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게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 이제 연설이나 문학에서 어떤 원고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좀 조율해, 표현해, 뭐 이러면서 사용되는 단어였었는데, 이 고전 작곡가들이 어떤 악보에 애드리비텀을 표기함으로써 이 부분은 네가 좀 알아서 잘 연주해봐 라고 이제 자율성을 부과하게 돼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 방송 연극 문화에서 즉흥 발언이나 이제 행동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이 뭐냐면 애드립이죠. 그러니까 애드립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원칙을 기반해서 사용하는 것. 쉽게 말하면 숙련자가 할 수 있는 게 애드립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어떤 도구로 강의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이 강의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도구를 쓰면 좋은데, 도구가 본질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강의를 가게 되면 어떤 강의 계획서를 받아도 다 그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오래 쓰임받지 못하는 강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조직문화 강의 부탁드려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받았던 의뢰인데, 조직문화 강의 하시는 분 혹시 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 강의 부탁드려요 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교수 설계 관점에서는 이제 니즈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강의를 구성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누구죠? 예, 어떤 사람이 이 교육을 받죠?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조직문화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직문화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조직 안에서 이 조직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업무를 맡은 분들을 조직문화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조직문화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어떤 니즈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니즈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교육 담당자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해봐. 근데 이분들 모았으니까 뭔가 교육을 좀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구성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돼버린 겁니다. 이런 교육 아마 많이 의뢰 받아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뭘 해달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의.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해당 조직의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뭐고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정리를 하게 됐냐면 조직 문화 코디네이터 행동 체계, 그러니까 결국 솔루션을 통해서 학습 전이를 일으켜야 되는 것은 자율성과 연결성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됐어요. 왜 그렇게 정리를 했냐면 조직 문화를 일종의 농장의 밭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을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은 뭐냐면 이 하드웨어는 똑같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수확물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자율성에 비교를 한 거고 농사꾼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뭐 밭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율성과 연결성을 두 개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연결성을 어떻게 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주제어는 책임으로 가져가되 솔루션은 자율성과 연결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 설계 관점에서는 이제 니즈 분석, 학습자 분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를 강의 구성 원칙 전에 전제 조건으로 삼은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변화를 겪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끼고 어떤 것을 행동할 것인가를 전제해주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이 주제의식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구성 원칙을 시작하기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주제의식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교수 설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교수 설계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어떤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 구성. 두 번째, 본문 구성. 세 번째, 클로징의 구성입니다. 사전에 공지하고 뭐 안내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단계죠.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입, 본문, 클로징 세 단계의 원칙이 각각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혼자 붐업하기 위해서 소리 한번 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첫 번째 도입부 구성입니다. 아마 도입부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강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럴 때 예, 제 강의는 원래 재밌습니다. 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지금 강의를 하는데 왜 재미가 1번이어야 해? 현장 전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노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재밌는 강의만 추구해? 난 원래 조금 태생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재밌게 해주세요는요. 웃겨주세요 하고 동의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도입부에서 이 재미라는 키워드가 몰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 대부분 모든 학습자가 재미있는 강의 좋아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떠한 재미를 추구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재미가 없는 순간 이탈이 일어날 거예요. 이탈이 많이 일어나면 전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편도가 부었는데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보통 재미에
우리가 웃음과 유머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몰입했는가에 대한 경험이에요. 무아지경이죠. 몰아지경이고요. 두 번째 인지적 깨달음과 유의미한 학습이었구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 인사이트,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그래서 몰입이 지속되면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야 이건 시간 가는지도 몰랐네. 이런 재밌는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게 웃겨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 주의 집중을 잘 해서 필요한 요소를 잘 주어서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적 깨달음과 유의미한 학습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 갈급했던 그 무엇을 저 사람이 주는 자극과 연결했더니 와, 나 방법을 알았어. 야, 이거 오늘 난 도움됐어. 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인지적 깨달음,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몰랐어. 나 알게 됐어. 뭐 했는데 탁 터졌어.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인사이트, 통찰에서 재미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도입에서 입담을 웃기는 것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도입의 지향점은 이 세 가지 재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버스에 태우지 않으면 종점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주의 집중을 시켜서 몰입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 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극 유도적 주의,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극 유도는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것이고 목표 지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어느 지점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자극 유도적 주의부터 한번 보시자면 어떤 예기치 않은 자극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가 아니라도 갑작스럽게 누가 빵 거리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깜짝 놀라서 모든 건 사라지고 그 자극만 보이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시청각 자극 마찬가지고 질문, 퀴즈 다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게 뭐야? 라고 신경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외생적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바텀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목표 지향적 주의인데 목표 지향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몰입이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 혹은 내 얘기구나 라고 느끼는 것 혹은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죠. 목표 지향적 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탑다운이고요. 내생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그 사람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사가 도입부에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재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입부 구성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주의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학습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느냐. 3단계가 있습니다. What, Why, So What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what은 주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외생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했었을 때에 뭔데 저게? 라고 반응하는 것. Why는 들어봤더니 그렇지 말이 되네. 그렇지 중요하겠네. 라고 끄덕이는 것을 Y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소아시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경비행기 사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에서 원칙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을 했죠. 이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던져서 어텐션을 통해서 의미 부여와 그 다음에 여러분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는 동기 실행 자극까지 끌어오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이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B2B 교수 설계에서는 이 What, Why, So What을 핫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핫포인트는 이겁니다. 예, 핫 이슈, 중요한가? 아워 이슈, 그게 나한테 중요한가? 나랑 관련이 있나 지금? 세 번째, 어텐션. What, Why, So What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핫포인트에서는 어텐션이 1번이에요. 먼저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자극을 던져준 다음에 들어봤더니 저거 중요하겠구나. 그러네. 라고 끄덕임이 오는 끝에 들어보니까 저게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기도 하겠구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과제인데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연결되는 구조죠. 그래서 강의를 만들 때 PPT 예쁜 이미지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구조를 짜는 설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도입이죠. 말씀드렸듯이
도입에 함께하지 못하면 이탈이 일어나죠. 이탈이 일어나면 다시 잡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나가시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의 듣다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껐단 말이에요. 껐는데 가만히 있다가 잠깐만 다시 궁금해졌어 이러진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플리즈. 자, 그래서 what, why, so what 기억하세요. 이 흐름으로 짜면 뭐가 좋으냐면 인지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부담스럽지 않은 과제가 학습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가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내 이야기구나로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런 학습 효과가 오히려 증대되고 몰입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텐션을 던져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방향 설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도입을 구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개념인데 왓은 이런 겁니다. 팀장님, 팀원들과 소통할 때 이게 말했는데 이게 안 되지,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라는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어떤 사례나 퀴즈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 저런 적 있었는데 맞아 하고 이제 관심이 생기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단순 전달 과정,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관계가 어떠한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안 됐구나, 배워볼까? 왜 필요한지 이제 도구적 가치를 자극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했었을 때에 이거 도움 되겠네, 한번 들어보자 라는 단계로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치 이론은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이건 중요하구나 라는 가치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what, why, so what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들은 비용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면 몰입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효능감을 올려준과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격려하고 스트로크를 강화하고 수업을 쉽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구성이 도입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구성한 강의도 그렇고 저는 평상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첫 번째 청킹이라고 합니다. 그룹 짓기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도입부 원칙, 두 번째 본문 구성 원칙, 세 번째 클로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프롤로그가 붙어 있었죠. 이거는 공지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마치 번외인 것처럼. 프롤로그가 있으니까 에필로그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인지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거죠.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안에는 정말 많은 이론들과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도입과 중간중간에 핫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몰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어텐션 자료를 통해서 본론으로 유의미하게 끌어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제가 찜찜한 게 뭐냐면 그랬어? 난 몰랐는데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나가지 마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도입의 이 개념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팀장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what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퀴즈를 낸 겁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주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1000명이 넘게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스트레스 주요 원인 1위로 바로 이것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맞추시는 분께 로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로 인간관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맞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가 직장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파헤쳐 보니까요, 단순히 인간관계라는 키워드로 정리되기보다는 직장 내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니까 관계 문제가 생겨서 이직이 증가하고 소통 문제로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결국 이 소통의 문제와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직장 전반에 일과 사람의 모든 관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있으세요? 말을 했는데 안 통한다. 말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였는지 참 모르겠어요 라는 경험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하면 맞아, 그랬지 라고 해서 이제 Y로 넘어가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요 라고 해서 말을 잘 전달하는 언어의 교환이라기보다 이 관계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텍스트보다도 이 사람의 태도, 감정, 의도, 당신을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 잘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죠. 소통은 내가 말한 것과 듣는 사람이 이해한 것에 조화거든요. 그래서 so what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관계뿐만 아니라 팀장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거리가 발생하고 지시한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이클에 간격이 생겨요. 이게 이제 조직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모든 책임을 또 팀장이 져야 됩니다. 고로 팀장은 팀원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설계하는 것부터 소통의 시작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라고 하고 오늘 솔루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지시를 잘 전달하는 지시 중심 소통에서 관계를 지키는 관계 중심,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실행 중심의 소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구성을 하는 것이 what, why, so what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바로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죠. 같은 단어도 반복하고 예시를 들어서 반복하고 계속 있죠. 이것은 다음 모듈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유튜브에 이거 내용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궁금한 분은 다시 유튜브를 챙겨보시면 저희 조회수가 많이 오르겠죠. 자, 도입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입부는요. 새롭고 예기치 않은 정보,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 유도적 주의, 그리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내용, 학습자의 삶, 일, 가치와 연결되는 목표 지향적 주의를 기반으로 what, why, so what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리뷰한 겁니다. 한 개의 모듈을 리뷰한 거죠. 이것도 이제 원칙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가장 이제 덩어리가 큰 이제 본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던데요. 해외여행은 언제 시작입니까? 1번,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2번, 현지에서 관광을 시작했을 때. 3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4번,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 5번, 기타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여행의 시작이 언제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까? 라는 생각부터 저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행기 표를 살 때부터 저보다 조금 늦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상시 하는 일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해당 공항에 도착하면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것부터 저의 상상 속의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기획할 때부터 여행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행을 가요.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스타일이 물론 달라요. 취향도 좀 다르고요.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여행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단 어디를 가지?를 먼저 선정을 하죠. 그리고 여권이 잘 살아있나를 본 다음에 항공권과 숙소를 먼저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짜죠. 어디 가서 뭘 먹지, 뭘 사지, 어디를 둘러보지 이거를 이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죠. 그리고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상비약은 뭘 챙겨야 되나? 현재 여기 어떤 전염병은 뭐가 있지? 기타 등등. 날씨는 어떻지? 상황 대처를 모색해요. 이 보통 4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이 4단계가 뭐냐면 정교와 이론의 단계를 제가 구현을 한 겁니다. 찰스 레이겔루스라는 심리학자의 정교와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학습자가 혼란하지 않으려면 복잡한 내용을 큰 그림부터 차근차근 구조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해서 복잡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전체 개요를 보여주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8월에 코타키나 발루면 어떤 전염병이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다. 거기를 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선정해서 작은 것으로 조율해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를 한 거죠. 전체 개요를 제공하고
선수 지식을 제시하고 정교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사례 및 세부 전략을 학습한 다음에 인지 전략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단순하면서부터 세부적인 것까지의 이동이 정교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화 이론의 이제 전략 방향은 뭐냐면 어떻게 학습자에게 내용을 펼치고 그의 지식과 이 상황과 연결한 뒤에 이걸 잘 정리해서 솔루션을 줄 것인가가 전략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신 분도 비기너,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분이 오늘 오시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오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난해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이 더 재밌으려면, 지금도 충분히 재밌겠지만 더 재밌으려면 이게 오늘 어떻게 흘러간다, 오늘 뭘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라는 기본 개요는 알고 계셔야 되고 본인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민현기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만났을 때에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정교화 이론을 밑바탕을 두고 제가 진행하는 이제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는 이것을 이제 O 플러스 4가지 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O 플러스 4가지 R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도입부입니다. 핫포인트. 뭐라고 했죠? What? 그렇죠? Why, so what을 이제 핫포인트로 구현을 한 것이고, O 플러스 4가지 R은 뭐냐면, 하나, 첫 번째 O는요, 이제 원스 포인트. 이걸 해야 합니다. 라고 본문에서는 주장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냐면요. 라는 reason. 그리고 관련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리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끝이죠. 이걸 이제 도입, 우리가 흔히 전개, 결말, 머리, 가슴,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O 플러스 4가지 R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O 플러스 4가지 R과 정교화 이론은 이런 관련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뇌피셜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자잘자잘하니까 텍스트가 작으니까 읽지 않고 나중에 후기 멘트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영상을 스톱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5번 인지 전략 안내는 클로징이나 리뷰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팀장은 말이 아니라 관계를 설계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스피치하고 비슷하죠. 왜냐면요. 라고 어떤 이론을 제시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부정적 사례나 긍정적 사례나 일탈 사례나 밀착 사례를 제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는 손에 와닿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무엇이 남는지 혹은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리뷰를 해요. 이게 PREP 스피치 기법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근데 교육은 좀 달라요. 뭘 다른지는 이 솔루션, 리솔루션의 답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을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게 스피치라면 교육은 타당한 근거와 함께 행동 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솔루션을 줘야 되거든요. 교육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와 4가지 R을 하나씩 뜯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료는 리뷰를 안 쓰면 못 받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에 로젠탈 밴드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끝날 때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할 게 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원스 포인트는요. 이게 선행 조직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의미 학습도 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학습자의 주의 집중, 주의 유도를 하지만 기존 지식과 새 지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 도입부에서 what, why, so, what을 통해서 once 포인트까지 연결이 딱 되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에 얹혀져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reason, related case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 본론, 결론, 다시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걸 reason으로 넘어가면 논리적 유의미 있어요. 이게 유의미 학습인데 유의미 학습이 그냥 어려우니까 외우면 돼가 아니라 기존 지식과 연결돼서 살아있는 지식이 될 때 진짜 학습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도 그게 잘 조직되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하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타당성, 정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리즌입니다. 그래서 리즌은 굉장히 중요한데 리즌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에 뭐 연구 결과 토대, 뭐
설문 결과 뭐 이런 것들도 리즌의 하나로 쓸 수가 있죠. 꼭 논문, 단행본, 언론이 아니어도 대신에 뭐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은 리즌이 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강연가라고 하는 이제 감동을 한 바켓으로 전달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즌보다는 이제 케이스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한다.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육인과 강연가의 차이가 뭐야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차이는 리즌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즌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원스 포인트, 그 다음에 리즌 했으면 뭡니까? 세 번째가 related case, 관련 사례가 뭔가예요. 이 사례가 중요한 게 이게 뭐 몇 대 몇에 이게 규정된 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강의에서 리즌보다는 related case가 많은 게 성인 교육에서는 더 수월하고 과부하가 없죠. 아무래도 대학 수업이 아닌 이상은 대학 수업은 케이스가 없어도 돼요. 예, 학점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몰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기업 교육 시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related case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마 알 겁니다. 이제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배운다. 이게 교육적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죠. 롤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타지해요. 그리고 행동해 보죠. 그리고 동기합니다. 번호가 잘못됐네요. 예,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음으로써 사례가 몰입이 된다면 하고 머릿속에 남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책의 이론적 내용은 많이 기억이 안 나도 어떤 특정 사례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남도 교수님이 에세이집으로 대박을 한번 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프니까 환자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 책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도 뭐가 기억이 나냐면 지금 내 인생 시계는 몇 시입니까? 요 사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인간의 100세 나이로 비유한다면 현재 내가 나이가 18이니까 난 몇 시구나. 뭐 이렇게 계산해. 아직 난 12시밖에 안 됐구나. 나 많이 남았구나.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러티브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요. 이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인식하고 사건을 전개해서 감정을 이입하면 의미를 구성해요.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저장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남아서 오늘 강의 어땠어? 라고 하면 야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정교의 이론이 기억에 남았어.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와닿더라. 내 얘기 같았어. 아니면 그 얘기 엄청 재밌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더라. 그래서 사례 구성도 리즌 이상으로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란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블라블라 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CS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팀원이 회의에서 질문했다가 팀장이 대꾸도 안 하고 얼굴 확 찌푸렸거든요. 근데 그 팀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둘 사이에서 긴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 팀원은 물론 아무도 회의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기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블라블라 하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맥락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이야기가 심리적 안정감을 그냥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닿더라 라는 거죠. 그 리즌과 릴레이티드 케이스는요 둘 다 중요하다. 이것은 논중이 이성이라면 사례가 감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의 오에 4가지 R이라고 했는데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2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차례입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예, 이제 리솔루션,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솔루션이 뭡니까? 강의를 왜 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나 어떻게 하면 돼요?의 답을 얻으려고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루션을 DIKW 피라미드 모델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나 정보 지식이 아니라 위즈덤, 지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건데, 지혜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하고, 야 그거 넣으면 끝나. 배고파? 급할 때는 우유에다 뭐 타먹으면 끝나. 원리는 묻지 마. 지식과 정보는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주부들의 생활의 지혜처럼 이것만 하면 끝나. 라는 가장 끝단의 행동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원활한 조직 소통은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솔루션입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 있죠. 네, 심리적 안정감 중요합니다. 세이프티 중요해요. 눈치 보지 않고 비판받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솔루션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속으로 뜨끔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도 대부분은요. 그래 뭐 만들지 뭐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알아보자 하고 넘어가는 학습자가 많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 단계 더 나아가자 보면 팀장한 말보다 경청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 솔루션이니까요? 이 솔루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경청 중요하지 뭐 알고 있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솔루션이 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회의 시작 전에 3분 동안 먼저 팀원의 얘기를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요. 라고 설명하고 방법은 어떻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사례까지 붙여준다면 훨씬 더 적용하기 편한 솔루션이 돼요. 회의 주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익명으로 받는 질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질문이나 반론이나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되면 좋고요. 사전에 정보가 공유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액션 플랜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리뷰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손에 쥘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저도 가끔씩은 주먹 꽉 쥐어 이렇게 끝나는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해요. 하다 보면 좀 모호하게 끝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주먹 꽉 쥐어가 뭐냐면 힘들어? 인생 너만 힘들어? 알잖아. 관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이렇게 끝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가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써야 된다. 지혜는 뭐냐면 서치, 리서치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지혜가 완성돼서 저 사람만 알려줄 수 있는 답이 있구나 라가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강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똑같이 진단 툴을 쓰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건 와닿고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효능감이 들고 뭔가 현장 전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디서 나온다? 리솔루션에 있다. 자, 리솔루션을 이제 구성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강사 역할이 또 있습니다. 예, 자기 효능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자기 효능감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구성 및 강사의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학습자 사례를 통해서 저게 다른 회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의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 사람도 저랬구나. 혹은 내가 그랬구나. 라는 성공 경험과 간접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설득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 경험이 이렇게 많습니다. 를 통해서 해도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성인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3번을 주목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성인은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얘기하더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 안정감을 해친다. 그리고 어렵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이런 자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해가 되신 모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긍정 스트로크가 많아야만 그래 오늘 나는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어 라는 효능감을 느끼더라. 리솔루션 단계에서 강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이죠. 자, 우리가 하나 5에 3가지 R을 했으면 마지막 R이 리뷰죠. 근데 리뷰는 클로징 구성 원칙에서 유사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고 클로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5, 4가지 R,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 포인트 이런 거죠. 짧게 여러분 소통 기술 아니라 관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핫포인트 what, why, so what이 있었어요. 그리고 reason 왜 그러냐면요. 근거를 확보하고 유사한 업종이나 직급이나 나이와 관련된 사례여야 돼요. 이게 너무 먼 사례를 일탈 사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도 뭐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혹은 뭐 미국의 구글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얘기한다던가 해서 끝나게 되면 그건 미국이잖아. 그 사람 죽었잖아. 그 사람 과거잖아. 우리 업종이 다르잖아.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상 집단과 유사한 사례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미시하지만 스마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리스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리뷰를 해주는 것. 이게 하나오의 4가지 R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끝났는데 본문 구성 플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본문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와중에 현재 이제 100명이 좀 넘게 의자 채팅창에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저희 기업 강의는 모든 걸 레드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다면 오늘 구독을 누르셔야 내일 금요일에 이제 강의 2개 더 들어옵니다. 눌러주시고요. 109명. 좋은 숫자입니다. 109. 110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나가지 마세요. 109.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본문 구성 플러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 전체 강의 구성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왜 해요라고 했을 때 강사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웠으면 뭔가 남아야지, 흔히 말하는 적용해야지, 현장 전이해야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이 솔루션 모듈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솔루션을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쓰여져야 됩니다. 물론 니즈 분석을 통해서 나온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이 강의 장표 3개, 모듈 3개 앞에 오늘 우리 이 3가지를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목차가 소개가 되고 끝나면 오늘 우리 3가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요. 그리고 강사 소개를 목차 앞에 해야 되고 강의 장표가 맨 앞에 붙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구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강의의 전부죠, 사실은.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구성을 하려면 핫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what, why, so what이 여기 하나 붙어야 되고요. 각 모듈마다 그게 하나씩 붙어야 되고 끝날 때도 한 번 더 붙으면 좋아요. 그리고 전체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강의가 되죠. 이게 이제 머리, 가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목차가 있어요. 강의 시작 강의의 목차. 목차를 보여주는 강사님이 있고 목차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 각 모듈별 간지 장표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게 강의를 구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학습자에게 안 좋다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강의 구성할 때. 목차 리뷰가 왜 중요하냐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The most important single factor. 오케이, 좋아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나왔을 때 대답하고 싶죠. 아는 거 나왔을 때 나 저거 알아 하고 자랑하고 싶죠. 아는 거 나왔을 때 더 몰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목차와 리뷰를 해줄 때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울 겁니다 라고 사전에 목차를 공지하고 그 목차대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어야만 학습자가 몰입을 더 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식과 강사에게 제공되는 지식이 만났을 때에 하는 재미가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본문 구성에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몇 번 반복하면 기억에 잘 남을까요, 여러분? 몇 번 반복하면 기억에 좀 잘 남을까? 유튜브 댓글은 이제 딜레이가 한 7, 8초가 있으니까 8초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3번, 3번, 3번 이렇게 하셨네요. 6번, 최소 6번 이상. 10번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6번 반복해주면 기억에 남는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적절한 텀을 두고 심지어는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리뷰를 해주거나 레터를 발행했었을 때의 교육적 만족도가 오히려 뒤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만각곡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로도 반복을 했지만 뭐 사례로도 예시로도 좀 들려드리고 어떤 이론하고도 이제 맞붙여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을 때 몇 가지 단어를 어렴풋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하는 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에서는요. 학습자에게 사전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고 강의 객서를 보내거나 할 때 교재가 미리 배포가 되거나 하잖아요. 최대한 많은 정보, 최소한 흐름, 이 목차 정도는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목차를 제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 이전에 핫포인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는 겁니다 라고 그 개념을 던져주고 그 개념을 하나씩 정교의 이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의 장치고요. 두 번째, 강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솔루션에서 원스 포인트 이걸 할 겁니다 라고 던져줬다면 나중에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볼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한다거나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시청각 자료로 보여준다거나 그 주제로 토의하거나 발표하거나 피드백하거나 사례를 발굴하거나 액션 플랜을 해보거나 그리고 끝났을 때 각 모듈별 리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본문에서 반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클로징은 당연히 전체 리뷰도 해야 되고요. 액션 플랜도 한번 작성해보고 그리고 강의 종료 후에 다시 한번 레터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8, 90% 휘발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에서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화자의 위험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얘기했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티할 때 강조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반복의 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어떤 강사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강사일까?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강사와 판서하는 강사. 사실 좀 극단적인 비교이죠.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는 강의장이 덜어 있긴 하지만 판서만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진 못했어요. 최근에는 대학이나 이제 대학원 수업 때는 판서라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뭐가 더 있어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가끔 판서하는 분이 뭔가 찐 강사 아닙니까? 찐 교육인 아닙니까?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 보조 도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나는 오늘 판서로 한번 강의를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라고 합니다. 학습자를 배려하지 않은 강의죠. 실제로 강의 보조 도구를 많이 활용했었을 때 훨씬 더 잘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제스처를 한다던가 시청각 자료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다양한 자극을 주어야만 외생적 자극을 통해서 더 몰입하게 되고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하는 건데 나 오늘 판서했어. 빔 안 써. 나 오늘 내가 조금 풀어볼까.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이중부호와 동시에 전달을 했었을 때에 훨씬 더 몰입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 왜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됩니까? 학습 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뭐다? 학습 전이. 그러니까 학습자가 쓸 수 있겠어? 라는 효능감을 가지고 학습 전이를 하게 하려면 기억에 남아야 되고 기억에 남으려면 반복하고 보조 도구들을 많이 써주는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강의 본문은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해서 큰 거부터 작은 거, 쉬운 거부터 어려운 단계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교와 이론에 근거한 하나의 O, 네 가지 R 본문 구성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고 학습 몰입을 위해서 반복과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모듈마다 저희가 리뷰하는 거죠.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28분이네요. 곧 마무리 이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3, 4명이 나가서 이제 106명이 됐습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클로징 구성이에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교육 마무리가 중요하죠. 메이저리그 유명하고 위대한 선수가 많은데요. 그중에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포수입니다. 뉴욕 양키스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었던 사람이고 우승 반지 10개 선수 시절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올스타 18번 선정, MVP 투표 5위 이내 7번에 3번은 아메리칸 리그 MVP를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감독으로도 양대 리그 다 우승을 했었고 지도자로서 월드 시리즈도 진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올스타 선정도 3번이나 됐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요기베라. 요기는 이제 본명은 아니고 요가하는 사람 닮았다라고 해서 친구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베라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아요.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의가 끝날 때 다 됐다 그러면 긴장도 완화되고 학습자도 이제 시계 보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학습 마무리하고 학습 전이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징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클로징을 제외하고 우리는 이 3가지 파트를 했습니다. 프롤로그, 도입 구성, 본문 구성. 프롤로그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 벡터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강의 구성의 전제 조건은 주제 의식을 교수 설계 차원의 니즈 분석과 함께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도입부에서는 what I saw what으로 가되 이거 주의 집중, 의미 부여, 동기 실행 자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가지 주의가 있다고 했죠. 자극 유도적, 목표 지향적. 자극 유도적은 외생적, 목표 지향적은 내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핫포인트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본문은 종교 이론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어려운 거에서부터 쉬운 단계로 5 플러스 4가지 R 각각 시사점이 뭐다라고 단계별로 알아봤고 플러스 팁 2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우리가 리뷰를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영기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건 강의에 내가 좀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건 좀 깊이 내가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혹은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구나가 있다면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듣다 보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메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번 이상 반복했기 때문에 what, why, so what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으실 수가 있고, 몰입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겠구나. 정교에 이런 기억 남는구나. 목차를 꼭 써야 된다.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게 기억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목차에 꼭 넣어야 된다. 이야기가 더 남는다.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목차 간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리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해본 거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본 겁니다. 리뷰는 요약하는 것을 리뷰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도구가 구성이 돼야 돼요. 누가? 학습자가 스스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마인드 질문이에요.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혹은 업무에 적용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거나 토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리고 우리 짝꿍과 함께 맞춰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긴 사람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것이 기억이 남고 왜 기억이 남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앞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머리카락 긴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긴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상교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점검 시트, 액션 플랜 같은 거를 작성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리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정교화 이론에서 5번째 인지 전략 안내가 중요해서 리뷰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정리해보고 조망해보고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서 전이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리뷰 단계에서 강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강사님이 예뻐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한 패들렛을 작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자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해볼까? 오늘 내가 뭘 배웠지? 뭐가 중요하다고 느꼈지를 성찰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 오늘 강의 중에 다시 적용해봐야 되겠어? 깊이 파봐야 되겠어? 이번에 알게 됐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분주해져요.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좋았지? 뭐가 좋았지? 하고 강사가 자 뭐가 좋았습니까? 여쭤볼까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학습자가 무슨 생각해요? 나만 아니면 되는데. 그런데도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뇌는 구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의미 부여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고 착각하도록도 만들어줘요. 클로징의 4가지 요소한 겁니다. 복습하고요. 궁금한 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고, 공지사항 안내를 드렸고, 오늘 교육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긍정적 기억도 드렸죠. 그래서 클로징이 해야 되는 것은 이 4가지입니다. 제가 B2B 교수 설계 워크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작도 그렇지만 끝도 그래요.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많이 피곤하셨겠지만 이런 말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정적 모습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육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오히려 좋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힘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혹은 진행 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마지막에 하셔야 된다. 자, 이제 클로징까지 했고 이제 에필로그하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가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18년, 19년 알았던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평상시에 철학으로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7월에 빛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죠. 해바라기가 7월에 크게 자라면 2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2m가 됐다고 해서 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6월 달까지는 조금씩 자라다가 7월에 근접하면 하루에 몇 센치, 몇십 센치씩 막 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큰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제 축적된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잖아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죠. 명확하게 해에 따라서 이 목표, 방향감을 갖고 성장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해서 성장을 하니까 7월에 식물이라고 불리는 상징적 지위를 갖추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핫포인트의 일환인 거예요. 이 사례도. 제가 강사님들 보시면 좀 천천히 갈 필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식과 방향성,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혹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잘된 사람 같아 라는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러지 않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SNS 시대에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파리들이 많아지면서부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딱 2시간만 하세요. 평생 놀고 먹습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썸네일이. 이거 보면 나 2시간만 이거 해갖고 평생 놀고 먹어야 되겠다 라고 믿음을 갖지 않죠. 예, 그럴 겁니다.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4주간만 제 수업 들으세요. 강의가 막 들어와요. 수주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라고 막 사례를 보여줘요. 막 이런 믿음이 가세요? 4주만 배우면 나 돈 버는구나. 믿음이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문구를 보면 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설마 저게 되겠어? 이게 이성적으로 메타인지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어야 돼요. 설마 말도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이 메타인지가 안 되고 급급하다 보면 그래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았대 라고 보게 되면 클릭하고 이권하거나 수강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뭐 한 6개월 정도 노력했더니 나 연봉 1억이 됐어 이런 강사가 있습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드물고 어렵죠. 대부분 뭐라고 조언하냐면 뭐 3년은 고생해야지 뭐 2년은 고생해야지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야 되는 A부터 G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변별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이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과정이나 커뮤니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강의가 들어옵니다. 수주가 확실해집니다. 라고 보장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할 수가 없냐면 컨텐츠가 허접해서 존재할 수가 없기도 하지만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4, 5주 배웠더니 뭐 몇 개월 했더니 갑자기 뭐 없던 강의가 한 달에 뭐 20개씩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한패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면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돈 버는 결과 좋은 성과가 있다, 약속한다 보다도 이 과정,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로젠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민영기와 함께 수업을 하면 로젠타에서 공부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강의가 들어옵니다. 제안서가 성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이거나 한패입니다. 자, 교육 시장에 평생 돈 버는 자 없죠? 여긴 따뜻한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저는 이제 서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로젠타 플랜은 1년 단위로 멤버십을 모집을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 가입하거나 뭐 어디 갔었을 때 평생 함께 하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경계하실 필요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평생의 회원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생 회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영원히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것도 문제. 그냥 이해관계 집단으로 쿨 거래하고 서로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하는 관계로서 어디 가서 내가 어떤 거래를 할까에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다트판 없이 다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트판이 있다고 해도 이 다트판 안에 어디에 어떻게 다트를 던져야만 점수가 이렇게 획득됩니다 라는 룰이 없다면, 판만 있고 룰이 없다면 그것도 재미없는 게임이죠. 던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즐거움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한 성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라지지 않도록 원칙을 좀 가슴에 품고 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전환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하고 계신 것에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어서 새로운 좀 방향을 정립해 보시는 그런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107명 끝까지 남아 계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교육은 마무리하겠고요. 자, 필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